근데 오늘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사 좋아하세요? 역사 좋아하셨다는 것은 이미 나이가 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역사 과목입니다. 왜? 한국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돼 있어요? 외우는 과목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역사는 외우는 과목이 아니죠, 사실은. 역사라는 것은 그대로 히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거에 선조들께서 어떻게 생활해왔고 어떻게 삶을 이루었는가 하는 그 이야기인데, 어느 때부터 우리 역사가 외우는 과목으로 되어버려서 학생들 깊이 이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이제 역사인데,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여러분, 지금이 21세기인데 왜 과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과거의 역사, 옛날 이야기 속에 우리가 매몰돼야 되는가? 지금 21세기인데 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미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제 안에 역사라는 걸 좀 풀어보죠. 자, 역사 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십니까?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여러분을 진찰하십니다. 진찰하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또 하나 물어보는 것이, 집안에 이런 병력을 가지신 형제나 부모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현재의 몸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그 분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처방이 나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죠.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 아니고 우리 현재를,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과거의 이야기로만 메모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서양에서는 미래학자들이 다 역사학자들이에요. 역사학자들이 아니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역사 선생하면 옛날 고리타분한 옛날 과거의 이야기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역사는 우리가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사는 두 가지 우리가 우선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많이 한다, 저 학생이 역사를 많이 한다, 또 어떤 분이 역사를 많이 한다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역사에 대한 팩트를 많이 하는 거죠. 예컨대 몇 년도에 누가 무엇을 하고 누가 무슨 책을 썼고, 이런 팩트적인 거가 우리는 역사를 많이 한다, 역사를 잘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우리는 공부해 왔던 것이죠. 근데 역사는 물론 팩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팩트도 중요한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한자 말로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사를 바라보는 눈.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하면은 사관이 됩니다.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학교에서 역사 팩트에 관한 것만 가르쳤습니다. 자, 몇 년도 무슨 일이 있고, 무어, 갑자, 기묘, 을사, 사화의 순서대로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 학교에서 배워왔죠. 팩트는 열심히 배워왔는데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우리도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역사, 사안이나 사관이 왜 중요한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팩트,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었어요. 물론 이 사안이나 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35년 동안의 일제 치하에서 우리 역사를 배우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겨우 가르친다고 해봐야 팩트적인 이야기만 배웠지, 거기에 우리 역사 정신이라든가 역사의 혼이라든가 이런 건 배우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것을 이제 놓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역사에 대한 평가가 왜 중요한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는 동학 난으로 배웠어요. 여러분 다 동학 난으로 처음에 배웠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동학 농민 혁명이 됩니다. 난하고 혁명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동학이라는 팩트는 똑같습니다. 동학이라는 팩트는 똑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난이 될 수 있고 혁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고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배우지 않고 역사의 팩트, 동학의 몇 년대 최수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봉준에까지 어떻게 동학이 일어났는지 이런 팩트만 열심히 배워봤지 그 동학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고 그 동학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팩트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역사를 바라보는 눈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5.16 군사혁명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그 이후에 5.16 군사 쿠데타 이런 관점에서 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어떤 것은 혁명으로 보고 어떤 것은 그야말로 쿠데타로 보고 이렇게 서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이런 우리 역사 인식에서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 것입니다. 자, 지금 금년이 광복 70주년이죠. 우리가 해방이 된 이후에 1960년대까지 우리 국민소득 60불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소득 2만 불 넘어서 3만 불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기는 겉으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OECD 경제국 10위권에 안에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과연 우리 OECD 국가에서 최고의 자살률, 최고의 이혼율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스트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폭력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때까지 우리는 경제적인 쪽에서만 치중해 왔습니다. 60년대 이후에 경제적인 쪽에서 올인을 해가지고 정신적인 쪽에 소홀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만 추구해왔지 정신적인 것은 소홀히 다뤄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소홀히 다뤄지다 보니까 결국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정신, 우리의 혼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그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 정신과 혼이 어디 있냐?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추구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사랑할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랑할 나라가 있죠. 70년 전만 해도 우리의 손자들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나라가 없었어요. 그 나라를 잃은 백성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한문으로 한자말로 망국노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가 망한 노예와 같은 신분이다. 우리 70년 전만 해도 노예와 같은 신분이었었어요. 나라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무슨 일이 나면 영사관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나라가 있으면 그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었죠. 이것이 바로 나라가 없는 사람들의 한입니다. 자, 나라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깊이 와닿지 않죠. 여러분 잘 아시네요. 달라이라마. 1959년에 중국을 탈출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지금 떠돌아다니면서 티벳의 독립을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티벳의 독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랑자로서 59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를 떠돌고 있는 달라이라마 내지는 티벳의 우리가 국민들을 한번 봅시다. 나라가 없는 그 서름이라는 게 상당히 대단하죠. 지금 유럽에 몰려들고 있는 많은 난민들 보십시오. 나라가 있어도 나라가 역할을 못하게 되면
전 세계를 이렇게 떠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비유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유대인이라든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죠. 바로 우리나라도 70년 전에는 나라가 없었던 그런 망국노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망국노의 역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그 시절을 되살려 볼 수 있을까? 자, 지금부터 105년 전 우리 나라를 잃게 되죠. 1910년 나라를 잃게 됩니다. 자, 1910년 나라를 잃을 때 우리 지식인들은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100년 전에 나라가 국망을 당해서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친일의 길, 친일 매국의 길로 갈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망명의 길, 항일 애국의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식인들은 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항일 애국의 길을 가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항일 애국에 간 분도 두 가지로 분류를 좀 할 수 있겠죠. 한쪽에서는 자계를 택하게 됩니다. 1910년 나라가 망했을 때 매천 황현 선생은 자계를 택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대로 국가가 선비를 잃은 지 500년에 국가가 망하는 날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슬프지 않겠는가. 매천 황현 선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선 왕조에서 벼슬 한 자리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라가 망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면서 자결을 했습니다. 다량의 아편을 마시고 스스로 순국을 하신 거죠. 자, 매천 황현 선생같이 벼슬도 안 하고 국가에 대한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도 단지 하나 뭡니까? 지식인이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에 지식인의 사회적인 책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노블리스 오블리스. 그것이 옛날에 이런 선비들은, 글 읽는 선비들은 바로 지식인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천 황현 선생은 자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부류는 망명을 택했던 부류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우당 이회영 선생의 육형제. 우당 이회영 선생 그 집안은 그 경주 이씨 백사 이항복 선생의 그 집안입니다. 대대로 정승과 판서를 줄줄이 내었던 집안이죠. 조선 삼한 갑족이라고 불리는 그 집안입니다.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었던 집안이죠. 그 육형제가 어느 날 모여서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자, 우리 형제가 당당한 명문호족으로서 대의가 있는 곳에 죽을지언정 외적에 취해서 노예가 되어 생멸구체에 도모한다면 어찌 짐승과 다르겠는가. 짐승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 짐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형제들이 모아서 나라를 찾겠다고 망명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육형제가 모여서 집안에 있던 노비들을 전부 다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집과 전답을 전부 팔아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망명을 떠납니다. 이때 이 육형제가 모아서 망명에 떠났을 때 그 모았던 돈이 40만 원입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600억입니다. 600억이 되는 거금을 가지고서 1910년 12월 말일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서 안동현으로, 지금의 단동이죠. 안동으로 해가지고 횡도천으로 해가지고 유학원 삼원포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이듬해 1911년 봄에 경학사라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흥무관학교라는 것을 만들죠. 자,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부터 1920년까지 한 10년 동안에 3,500명의 독립군 기관 장교들을 배출해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산리 전투라든가 그 이후에 만주 지역의 무장독립투쟁이라든가 이후에 임시정부의 광복군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무장투쟁에 의해서 나라를 찾게 됩니다. 많은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독립은 연합국이 가져다준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피 흘려 싸우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독립이나 해방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 앉아 있는데 우리한테
독립이라는 나라를 찾게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 흘린 그 대가만큼 우리가 나라를 찾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독립운동가 중에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는 분이 몇 분 안 되죠. 우리가 보통 추산하기는 한 20만 명 정도가 최소한 독립운동에 참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독립운동회에서 포상을 받은 분들은 불과 13,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주벌판 또는 시베리아 어느 벌판에서 이름도 없이 나라를 찾겠다고 하다가 돌아가신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0명의 신흥무관학교 학생들, 졸업생들 가운데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불과 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나라를 찾기 위해서 어디서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조차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나라를 찾겠다고 망명을 했는데 그 망명을 해서 과연 그러면 망명을 택가지고 나라를 찾았는데 그 대가는 어떤가 한번 좀 살펴보죠. 자, 항일애국의 길을 갔습니다. 우당예영 선생 같은 경우에 그 망명에 혹독한 대가가 따랐죠. 자,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서 뭐 망명하지 않았다고 만일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돈을 가지고 망명을 떠나가지고 그 600억에 되는 돈을 10년 동안 다 소진을 하게 됩니다. 정작 이회영 선생, 거기를 주모했던 이회영 선생은 북경이나 천진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회영 선생 어느 날 이회영 선생 댁에 사람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다 방바닥에 들어누워 있는 거죠. 선생님 어쩌된 일입니까? 이미 학교 갈 자녀들 외투. 그때 북경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상당히 겨울이면 추워서 외투 없이는 외출을 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 학교 가는 학생의 외투를 갖다가 전당포, 중국의 전당포에 맡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양식을 사서 또 양식이 또 떨어지니까 움직이면 배고프니까 가만 누워 앉아있다가 그것도 힘에 지치면 방바닥에 들어 누워 있는 거죠. 결국은 무당 이회영 선생은 두 딸을 중국의 고아원에 보냅니다. 조선 최고의 명문가 집안의 후손이 독립운동한 대가로 찾아온 것은 자식을 중국 고아원, 외국의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무당 이회영 선생의 둘째 형 이유원 선생 같은 경우에, 이석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유원이라고 하는 조선의 영의정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그 집이 양주 땅에 살았는데 양주 땅에 그 집에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부자였던 집안이죠. 아까 육형제가 망명할 때 그 돈을 보태게 됩니다. 정작 그 이석영 선생은 북경에서 돌아가실 때 거기에서 비지로 연명을 하다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굶어 죽은 것이죠. 조선 최고의 갑부의 아들이 독립운동하고 하러 나간 그 대가는 바로 이렇게 굶어 죽는 이런 현상입니다. 자, 이회영 선생 집안뿐만이 아닙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 여기는 석주 이상용 선생은 고성이 씨 안동에 있는 명문가 집안이죠. 고성이 씨의 종손입니다. 이 석주 이상용 선생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회영 선생하고 같이 만주 지역으로 이제 망명을 하는데 이회영 선생이 떠날 때 이회영 집안과 마찬가지로 이상용 선생도 전부 다 노비를 해방하고 그 다음에 전답을 전부 팔아서 망명을 떠납니다. 단 하나 팔지 않고 떠난 게 있습니다. 바로 임청각입니다. 지금도 안동에 가면 임청각이라고 하면 고성이 씨 종택이 있습니다. 이 종갓집은 내가 종손이지만 종갓집마저 팔 수는 없다 해가지고 종갓은 그대로 놓고 망명을 하게 되죠. 석주 이상용 선생 같은 경우는 조상의 위패까지 땅에 묻어버립니다. 조선시대의 위패를 땅에 묻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왜 위패를 묻어놨나?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제사는 무슨 제사냐? 나라를 찾은 다음에 제사를 지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위패를 땅에 묻고 만주 땅으로 떠납니다. 자, 그렇게 독립운동 하다가 독립운동 자금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안동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임창각을 팔게 합니다. 남아있는 안동 지역의 고성이 씨들이 우리의 종갓집을 다른 박 씨나 김 씨한테 넘길 수가 없다 해가지고 안동에 있는 고성이 씨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읍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임창각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독립운동 자금이 떨어지면은 또 팝니다. 또 그러면 고성이 씨들이 돈을 모아서 삽니다. 그래서 임창각은 사고 팔기를 몇 번 했던 그런 집이죠. 실제로 지금 임창각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원래는 아원악한이라는 큰 집이었는데 지금 반으로 뚝 잘려졌어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일본 사람이 석주 이상령의 종가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중앙선 철로를 놓습니다. 사실은 중앙선 철로를 직선으로 놓으면 될 거를 일부러 그 집 앞으로 돌아서 중앙선 철로를 놓게 되죠. 지금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집 바로 앞에 중앙선 철로가 놓였고 그 다음에 방음장치 벽을 세우느라고 앞이 바라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석주 이상용 선생이 임창각을 판 돈 가지고 과연 만져서 잘 먹고 잘 살았냐? 그렇지 않았죠. 독립운동 하면서 어떻게 어려웠는지 중국 사람의 집을 빌립니다. 중국 사람의 돈이 없으니까 중국 사람의 집을 건축한 것도 빌리지 못하죠. 비가 다 새는 그런 집입니다. 한여름에는 지붕에 비가 줄줄 새는 그 집 안에 당시에 석주 선생은 이미 나이 70이 가까운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뭐 지금의 그때 당시에 70이면 아마 지금은 한 90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석주 선생이 주무시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줄줄 새니까. 그래서 밑에다 침상을 놓고 그 위에 석주 선생을 주무시게 하고 아들과 손자가 번갈아 우산을 받쳐 들고 주무시게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일화만이 아니고 현재 갔던 황학수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수기에 보면은 자기도 가서 하룻밤 석주 선생 우산 받쳐 들고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를 찾겠다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의지는 좋았지만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반면에 친일 매국의 길을 간 사람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그 사람들은 어땠나? 자,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한일 합병이라는 강제득약을 당하게 되죠. 자, 8월 29일에서 얼마 멀지 않은 10월 7일 날에 조선 귀족 76명에게 자기와 은사금을 내립니다. 자기는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후작, 남작, 백작 이런 자기를 내립니다. 그리고 은사금은 뭡니까? 최소한 5,000원 이상씩의 은사금을 줬습니다. 이때 김창수 선생의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의 선비 또 조선의 귀족들에게 자기가 은사금을 주니까 뛸 듯이 기뻐했다. 자기 나라 팔아먹은 대가로 자기와 은사금을 받는데 뛸 듯이 기뻐했다. 이것이 1910년 10월 당시에 조선 귀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76명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대다수 황실사람, 또 외척, 그 다음에 직권 명문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선이란 나라는 인조 반정 이후에 서인 중심, 그 이후에는 노론 중심의 300년 동안의 거의 영구 집권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안에 노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인 또는 북인이 함께 정권을 나눠 가지긴 했지만 주 세력은 노론이 가지고 있었죠. 그 노론이 인조반정 이후에 조정을 지배하면서 나중에 나라를 팔아먹는데도 가장 앞장을 섰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집권 세력이 앞장서서 나라를 팔아먹는 그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나라 팔아먹는 거는 또 나라가 어지럽게 되는 건 결코 백성 때문에 어지러워지거나 백성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위정자,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에게는 국가, 나라보다는 자기 집안의 안위가 더 큰 문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망명의 길과 애국의 길,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매국의 길 간 사람 우리가 살펴보죠.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와 은상을 받아가지고 일제시대에는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고 자녀들은 다 해외로 유학을 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까이는 일본, 멀리는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해외에 나가서 그 자녀들이 해외 유학생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 1930년대 영국의 에든버러라는 명문대학에 가가지고 1930년대 스포츠카를 굴리면서 조선 귀족 자제 행세를 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이 해방 후에 이 나라 대통령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이 그때 당시에 행태들이죠. 자, 그러면은 매국의 길을 갔던 사람,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이 1945년 나라를 찾게 되면은 땅속으로 숨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해방 이후에 이 땅의 지도층으로 군림했어요. 왜? 자, 해외 가가지고 대학 다녔죠. 영어 잘하죠.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지도층으로 올라왔죠.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면 해방 후에 이런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망명의 길을 갔던 사람을 한번 봅시다. 자, 그 망명지에서 체포되거나 처형되거나 또는 가난과 질곡,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이회영 선생이나 석주 이삼영 선생. 자, 그 다음에 만주벌판 12일의 벌판을 헤매다가 언제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태반입니다. 자, 그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자녀의 자손 교육 생각도 못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오히려 교육은커녕 중국의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경제력은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래서 나라를 찾겠다고 한 사람들이 해방 후에 이 땅의 주역이 되거나 최소한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해방 후에 가난에 대물립니다. 왜? 이미 망명할 때 전답을 다 팔고 집 다 팔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죠. 그리고 망명지에서 학교 교육 제대로 받지 못하죠. 해방 후에 돌아와 보니까 집도 절도 없고 자기는 교육도 못 받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해방 후에 우리의 사회였던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일입니다. 다시 한번 나라가 1910년 같이 망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매국의 길을 택하라고 하겠습니까? 애국의 길을 택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애국의 길을 택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저는 애국의 길을 택하라고 하겠습니다. 왜? 옛날에 어른들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는 3대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럼 사실적으로 해서 9대가 망해야죠. 아직도 제 밑으로 한 5대가 더 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상황을 너무나 보고 자랐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집안에서는 절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앞장서서 나가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 물론 우스갯소리죠. 그 정도로 절박합니다. 저희 집안 같은 경우도 해방 이후에 국내로 다 들어왔는데 부산에 이제 피난을 간 경우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피난 가가지고 남자들이 어디 일체 취직을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해방된 나라에 찾아왔는데 왜 취직이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저희 부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독립운동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대만을 갔기 때문에 대만에서
찾는 연락이 많이 옵니다. 심지어 비자까지 돈까지 다 보내면서 대만으로 넘어오라고 여러 사람이 연락이 오는데 국내에서 전혀 비자나 이런 걸 내주지 않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 부산 피난제 부산 부두에 노동을 하러 부둣가에 노동자로 갔습니다. 그거조차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집안에서는 아녀자들이 광주리를 입어서 거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저희는 그래도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서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대학도 가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데, 대부분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해방 후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대를 이어가지고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정의가 있는가, 이 땅에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역사 안에서 과연 우리가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나. 사실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항상 해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2000 몇백 년 전에 중국의 사마천이 사기 후기에다가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세상은 하늘이 있는가 불공평하다. 왜? 백이숙제는 그렇게 충의를 바치고 고결한 그러한 선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양선에서 고사를 캐먹다 굶어 죽었다. 그런데 반면에 도척이라는 사람, 우리가 이제 도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원어가 도척이라는 사람, 도의 이름입니다. 그 도척은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회를 쳐서 먹기까지 한 그러한 악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중에 편안하게 잘 살다 잘 죽었다. 과연 역사에 하늘이 있는가? 역사라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이런 반문을 많이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김준혁 선생님 이런 분 보면 역사의 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역사의 신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하는, 역사를 길게 바라보면은 역사는 항상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잠깐의 흔들림이 있고 잠깐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은 역사의 길은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역사를 바로 찾는 것이 우리의 정신을 찾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어디죠? 최초의 국가요? 고조선이요?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조선이라고? 네, 사실 고조선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7차 교육과정에서 바뀌었지만 6차 교육과정까지 우리나라 고등학교와 국사교과서의 고조선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조선은 당군왕검이 세웠다고 한다. 가로 열고 기원전 2333년 가로 닫고. 다시 얘기합니다. 고조선은 당군왕검이 세웠다고 한다. 세웠다가 아니고 세웠다고 한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고등학교 학생들, 저희가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고조선 대륙의 지배자였던 책을 쓸 때 거기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역사 교육을 가르치는 국사 교과서에 고조선이 세워졌으면 세워졌고 안 세워졌으면 안 세워졌지, 세워졌다고 한다,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이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역사 교육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그렇게 책에다가 썼더니 어느 국회의원이 교육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그걸 따졌습니다. 그래서 7차 과정에서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고조선은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에 의하면 끝까지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동국통감, 삼국유사 동국통감에 의하면은 당군왕검이 세웠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육당국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집필하는 사람들이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세워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소위 주일사학기라는 데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럼 언제 세웠냐 했더니 기원전 7세기, 이때는 조선이라는 명칭이 중국의 사서에 나오니까 그 전의 것을 믿을 수 없다. 삼국유사에 있는데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기원전 7세기 정도 되면은 글쎄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지금은 고조선이 기원전 언제 세워졌다는 얘기는 정확히 사실은 안 나옵니다. 그 얘기한 대로 주류사학계에서 가르치는 거는 전부 다가 기원전 7세기 또는 5세기 이때 고조선의 실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 왜 그렇게 자신이 없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죠. 자, 우리가 처음에 역사책을 접하면은 처음 먼저 나오는 것이 단군 신화부터 나옵니다. 단군은 신화다는 것부터 나오죠. 그런데 일제 시기에 이 사람들이 단군 신화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군 신화, 즉 신화라는 것은 있지 않은 사실이다. 허황된 이야기다. 그러면서 단군 신화 하면서 그 밑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빌어서 굴 속에 들어가서 곰은 중간에 뛰쳐나오고 호랑이는 뛰쳐나오고 곰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곰이 다시 하늘에 빌어가지고 혼인을 하게 해달라고 해서 환웅이 내려와서 그 웅녀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단군을 낳았다. 이것이 단군 신화예요. 근데 이것은 일본 사람 입장에서 이건 허황된 이야기다. 어떻게 곰이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군 신화라는 것 자체가 허황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신화라는 얘기는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뭐 서양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양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서양사의 기초가 되죠. 사실은 신화라는 얘기는 역사학의 일부입니다. 옛날에 기록이 없을 때는 그런 신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다 그게 신화의 형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신화도 역사의 한 부류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일제 식민학자들이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고서 단군 신화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한사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사군이 뭡니까? 우리나라 북부 지역, 평안도 그 지역의 일대에 중국의 한무제가 기원전 108년에 4개의 식민지를 세웠다는 거죠. 뭡니까? 남낭, 진번, 인도, 현도 4개 한상을 세웠다 이렇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자, 한사군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리고 북쪽에는 한사군, 남쪽에는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남쪽에 김해, 낙동강역에 임나일본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의 식민지인 임나일본부. 자, 그러면 우리 역사 시작을 어떻게 봅니까? 자, 단군 신화는 거짓이다. 그건 허황된 거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조선이라는 나라는 북쪽에는 한사군, 남쪽에는 임나일본부 같은 식민지로 시작되었다. 이 얘기를 왜 강조합니까? 1910년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할 때, 자, 너희 나라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식민지야. 그래서 1910년 너희가 일본의 식민지, 우리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역사적인 당연한 귀결이야. 이렇게 강조를 해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역사가 식민지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역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식민학자들, 일제 어영학자들이 식민학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논리를 핍니다. 시라토리라든가 쓰다, 이마니시, 이나바 유야기치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사를 이 사람들이 위해서 축소가 됩니다. 자, 시간적인 축소입니다. 한국사의 시작은 어디냐? 고조선부터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한사군. 기원전 2333년이 아니고 기원전 108년부터 시작이다. 한 2000년 가까이를 잘라먹게 되죠. 우리 역사의 시간적인 축소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공간적인 축소입니다. 한국사의 강력을 만주 대륙과 한반도인데 불구하고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한반도 평양 일대 조그만 소국이었다. 고조선이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시간과 공간을 전부 다 축소를 시키는 이러한 역사가 일제 시기에 벌어지게 됩니다. 자, 현재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하게 되죠. 동북공정을 하게 되는데 그 동북공정에 속내가 있어요. 동북공정이 사실은 역사적인 이야기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처음에 동북공정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된 것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고구려 영구재단을 만들게 되죠. 자, 그러니까 고구려만 가지고 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조선도 있고 부여도 있고 이런 나라들, 이래서 만든 것이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과연 제대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기네 역사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 동북공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세계 최강의 국가로 가고 있죠. 패권 국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중국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소수민족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 중국은 55개 소수민족과 한족 해서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경제는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데 소수민족들이 중국 마음대로 따라가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강 위구르, 티벳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제중동포, 우리가 소위 조선족이라고 하는 제중동포 문제입니다. 왜? 다른 55개 소수민족 중에 실체적인 백그라운드 되는 나라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조선족만 뒤에 북한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통일의 문제. 만일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한국 사람은 통일이 되면 그 다음 지향하는 쪽이 어디겠어요? 만주 땅 우리 거다 이렇게 나가겠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사실은 동북공정의 한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이 단순하게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엉뚱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라고 하는데, 속지주의. 땅에 속한 것은 모든 게 중국 역사다. 지금의 현재 중국 땅에 있는 모든 역사는 중국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은 중국이 역사의 어느 때보다 가장 넓은 강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티베트가 언제 중국에 완전히 속국이 된 줄 아세요? 1950년에 속국이 됩니다. 1950년에 세계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한국에서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든 전 세계 이목이 한국에 쏠렸을 때 중국은 100만 대군을 티벳에 투입해가지고 티벳을 점령하게 됩니다. 물론 1950년부터 해가지고 달라이라마든가 중국 티벳의 세력과 같이 하다가 결국 나중에 달라이라마가 59년에 이제 퇴출하게 되죠. 티벳이라는 나라 중국에 완전 지금 한 개 성이 되는 것은 불과 1950년이니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또 신강 위구르 자체가 신강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강토란 얘기예요. 중국 청나라 후기에 중국 영토로 들어옵니다. 그 만주 땅은 중국이 여진족이 청나라가 돼서 반내로 가면서 비로소 중국 땅이 된 거지, 중국 땅이 돼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지역이 만주 땅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 속지주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역사는 중국사다. 그럼 티벳이 중국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강 위구르사가 중국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같은 논리로 만주 땅에 있던 고구려가 중국 역사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이 중국의 소위 속지주의입니다. 이런 속지주의는 말도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전에 그 고구려 그 얘기 나올 때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고구려 역사, 우리 과거의 역사인데 그게 지금 중국이 가지다 간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과거의 역사 뭐 가져간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뜻이겠죠. 그 역사라는 것은 묘해가지고, 역사가 남의 나라 역사가 된다고 하면 그 역사라는 무형의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런 명에서 그런 의미에서 가장 속상해하는 게 몽골 사람들입니다. 몽골 사람의 최고 우상이 되고 있는 징기스칸. 중국은 지금 징기스칸을 중국 사람으로 변색을 하고 있어요. 할리우드에 가가지고 징기스칸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징기스칸이 중국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몽골 사람 입장에서 참 속상하죠. 여러분 몽골 가보시면 알게 되면 몽골은 계열의 안에 다 징기스칸을 갖다가 거의 신처럼 모시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린 똑같이 마찬가지다. 고구려가 중국사가 돼버린다고 하면 고구려인, 광개토왕, 을지문덕, 주몽 다 중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 앉아가지고 우리의 조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역사 침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침략이 단순히 무형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중국이 어떤 식으로 그런 그 동북공정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죠. 자, 중국에서 지금 이 땅이 새로운 땅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중국은 저게 4대 문명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의 4대 문명 중에 하나를 뭘로 꼽습니까? 중국의 황하 문명을 꼽고 있죠. 암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황하 문명. 그러다 1970년대에 장강 일대에서 또 하모도라는 데서 거기에 버금가는 역사 문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장강 문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황하 문명과 장강 문명이 중국의 2대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1980년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새로운 유적이 나타납니다. 유적 유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 요하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때까지 황하와 장강 문명을 자기네 문명으로 봤다가 요하 문명까지 해서 자기네 문명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하 문명이 뭐냐? 요하 문명의 위치가 다른 두 가지는 중국의 중원 지역에 있었던 건데 요하 문명은 자기네 땅이라고 옛날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엉뚱한 것이죠. 중국은 북쪽에다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그 만리장성 바깥은 이민족이고 미개인이고 오랑캐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땅이 아니라고 했던 그 지역에서 황하 문명보다 더 시원이 오래됐고 더 우수한 유적 유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하 문명 또는 홍산 문화 그 일종의 하나인데 요하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이 바로 어디냐? 이 지역입니다. 이 적봉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자, 우리가 이제 지도로 보죠. 여기 압록강이 있고 여기에 요하가 있습니다. 그 요하는 동요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요하가 있습니다. 서요하는 여러 가지 물줄기가 돼가지고 사실은 이 적봉, 오한기, 건평 이 지역, 그 다음에 여기에 대능하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이제 중심이 되는 그 지역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고조선은 압록강을 건너가지 못했다. 고구려는 요하를 건너가지 못했다. 우리 역사에서 항상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유적 유물이 쏟아지니까 우리나라 주류학계에서는 이것은 우리 땅이 아니다. 우리 역사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이 이제 홍산이라는 이유를 알겠죠? 산이 이렇게 붉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이제 홍산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새로운 유물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지역을 우리가 한번 보죠. 이 지역이 주류사학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땅인가. 자, 여기가 북경입니다. 여기에 나나라는 강이 흐릅니다. 이 나나를 가로질러서 북경 위로에서 만리장성에서 산해관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 중국의 만리장성 바깥에 이 지역에 새로운 문명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 지역이 과연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나? 고구려는 과연 요하를 역사적으로 건너가지 못했나? 아니라는 얘기죠. 왜?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보는 거대로 이 지역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지역에 지금 여기가 북경입니다. 지금 만리장성이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있죠. 북경을 위로 해서. 자, 우리는 주류사학계들이 얘기한다면 요하를 고구려는 건너가지 못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되어왔고 지금도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오보남 2년입니다. AD 49년입니다. AD 49년이면 고구려가 언제 생겨나죠?
기원전 37년에 생겨났는데 얼마 안 됐죠. 100년 언간에 이 지역까지 공격해 들어간 모원왕 2년에 어디 우북평, 어양, 삼곡, 심지어 지금 산서성의 성도인 트원까지 공격해 들어갔다. 이것이 삼국사기에 나타납니다. 그럼 삼국사기 김부식이 창작해서 하냐? 김부식은 철저하게 중국의 사설을 그대로 베낍니다. 후한서를 그대로 베껴오죠. 후한서, 중국 후한서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중국이 좀 소란할 때 한번 공격해 들어갈 수 있겠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태조왕 3년입니다. AD 55년, 6년 후죠. 6년 후에 요소 지역에 10개 성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삼국사기에 나타나고 중국 후한서에 나타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과서에서? 이렇게 중국 사세에 나오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데 그러고 교과서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고구려가 우리는 요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머리, 어디에서 받은 머리입니까? 이게 일제에 의해서 받은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역사에 나와 있는 것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학자들의 실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서 이제 중국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중국은 자기네 조상을 갖다가 두 개로 황제헌원과 염제 신농씨를 자기네 두 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한 사람을 더 자기네 조상으로 추가를 합니다. 누구냐? 치우라는, 여러분 치우라는 인물 들어봤어요? 저기 김상호 씨가 쓴 만화에나 나오는 그 치우천왕, 이 얘기입니다. 치우라는 사람은 동이족의 수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이족에 속한다고 그러죠. 동이족의 수장인 치우. 우리는 치우에 대해서 내용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중국 사람은 이 치우를 자기네 조상으로 이미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대로 치우가 다스리는 땅이 어디냐? 아까 얘기한 그 요하 문명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하 문명이 자기네 문명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를 다스렸던 동이족의 수장인 치우를 자기네 조상으로 만들어 버려야죠. 이것이 중국의 동북공정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보니까 귀근원, 뿌리로 돌아간다는 이런 거대한 집을 지어가지고 이 안에 3조당, 조상이 이제 3개다. 옛날에 2개였는데 3개다. 3명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찾아가 봤더니 중국의 황제헌원 씨가 자기네 조상이라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고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치우라는 인물이 뭐냐면 황제헌원 씨하고 서로 적으로서 싸웠던 그런 인물입니다. 물론 중국 사서에서는 황제가 승리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책에 보면은 우리의 고대 사서에 보면 치우가 이긴 걸로 되어 있고 치우는 그래서 중국에서 전쟁의 신으로 지금도 떠받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옛날 한나라의 유방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치우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갔던 그런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상당히 잘했던 지도자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황제헌원까지는 이제 용서가 되는데 자, 치우에 대해서 이건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가 치우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도 사진을 찍어올 때는 몰랐는데 이거 확대하다 보니까 치우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우습지도 않은 내용이야. 한번 봅시다. 치우는 전설 중에 중국의 삼국시대 사신, 사특한 신이다. 만약에 치우가 진짜 자기네 조상이라고 하면은 치우를 갖다가 사특한 신, 자기네 조상을 사특한 신이라고 할 수 없겠죠. 사특한 신이다. 시구려족이고 동예 집단인데 수령인데 치우에는 뭐 81 집단이 있었고 자, 치우의 대표적인 것이 동두철액입니다. 머리는 동으로 이마는 철로 감쌌다. 오늘날로 치면 투구를 썼다는 얘기죠. 이미 금속 석기 시대를 지나서 청동기 시대가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동두철액이고 신통광대에서 능히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는데 금속재로서 무기를 만들었었는데 그 장비가 매우 우량하다. 자, 중국 사람이 써놓은 거예요. 중국 사람이 저 치우의 내력이 자기네가 똑같다고 하면 치우에 대해서 저렇게 찬양하는 글을 쓸 수가 없겠죠. 자기네
장비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저렇게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런 치유를 중국 사람은 자기네 조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치유 여러분 잘 보시죠?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 연변 자치주 위에 있는 거기 공원에 가면은 높이 18m, 260톤짜리 화강암으로 여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 봅시다. 이게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왼쪽 손에 들고 있는 게 뭡니까? 왼손에 들고 있는 게 마늘. 오른쪽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겠어요? 쑥.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단군 신화라고 하는 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아닙니다만 몇 년 전에만 해도 초등학교 교정에 있는 단군이 우상숭배라고 해가지고 목을 자릅니다. 단군은 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단군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웅녀, 우리는 신화지 이런 건 전혀 실체를 모른다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웅녀를 자기네 성모, 자기네 조상 어머니다 이렇게 거대한 동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아까 본 것 같이 그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치유를 자기네 조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북공정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단군의 실체 부정하죠. 웅녀 신화 속의 인물로 생각지도 못했죠. 남의 나라 중국이 저렇게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저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치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구려가 중국사가 되면 앞으로는 을지문덕상 세워놓고 우리 중국 사람이라고 할 날이 멀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북공정의 현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얘기들을 못하고 있죠. 스스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지. 자, 그래서 고조선은 역사인가 신화인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지금 여기 고조선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고조선 유물로서 볼 때 고조선에 어떤 유물을 들어가지고 있냐. 핏설무늬 토기. 이 핏설무늬 토기는 긁거나 찍어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이거는 한반도를 빌어서 만주 일대에 나타납니다. 이건 중국에는 전혀 없는 토기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대표적인 표지 유물, 고고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보면은 적석충입니다. 돌을 쌓아서 만든 그 무덤이죠. 여러분 그 적석충이 아까 얘기한 그 홍산문화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적석충 우리가 잘 아는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집안에 가면은 장군충이라고 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적석충이 있죠. 고구려에는 적석충이 옛날에는 뭐 수천 개 이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다 허물어지고 얼마나 한도산성 밑에나 조금 남아있고요. 지금 환인 저수지 밑에 다 수몰 시켜버려요. 수백 개의 적석총을 다 수몰을 해버렸어요. 만약에 중국이 이 적석총, 또 고구려가 자기 역사라고 하면 자기네 유물을 갖다 그렇게 수장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적석총이 여기에서부터, 적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환인 지역까지 내려오고 이것이 어디까지 또 내려오느냐. 바로 백제 초기에 적석총이 한반도까지 내려옵니다. 우리 서울의 석현동이라는 곳에 가면은 이 백제 초기에 적석총이 4기가 있습니다. 4기가 있는데 그 4기가 돌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복원을 못 해놨어요. 왜? 일제 시기만 해도 여기에 80여 개의 적석총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보존이 되어 왔어요. 물론 허물어져가지고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최소한 그 돌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1980년대 강남이 개발되면서 돌이 엄청나게 쌓여있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건축자재로 다 써버립니다. 그 돌을 가져다가 자기네 집 담장 치는데 다 써버립니다. 자, 2000년 가까이 내려왔던 유적이 후손을 잘못 만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1990년대 정신을 차려가지고 수습하려다 보니까 겨우 4기도 2층, 3층밖에 복원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문화재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후손들도 조상을 잘 만나야 되지만 조상도 후손을 잘 만나야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적속청은 중국에는 없는 무덤 형식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반도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고인돌. 이거 뭐 우리 잘 아다시피 세계 고인돌의 70%가 이제 한반도와 그 만주 지역에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거 사진은 왜 여러분 보여드리려면 우리 고인돌을 하면 무조건 무덤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무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은 저렇게 이런 탑자식 중에 큰 것들은 재단의 형식으로 많이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5% 내지는 1%에서 5%도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만 그 중에는 저런 재단 형식도 있다, 재단으로 쓴 것도 있다. 요거는 주로 이제 요동반도에 많이 이런 형식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고인돌 우리 고조선의 집표지 유물입니다. 요거 이제 강화 부근에 있는 대표적인 이제 고인돌이고요. 자, 그다음 명도전 칼같이 생긴 화폐입니다. 처음에 이게 명도전은 한반도 일대 많이 나타나죠. 근데 저 명도전은 중국의 연나라 화폐입니다. 연나라하고 중국, 우리나라 고조선하고 서로 적대국인데 왜 고조선이 연나라 적대국의 화폐를 썼을까?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많이 의심을 했어요. 근데 중국의 학자 장덕천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남긴 논문에 이 명도전 중에서 원절식은 고조선 화폐다 이런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앞으로 그걸 통해 가지고 명도전이 고조선의 화폐의 일부 원절식 화폐가 이제 고조선 화폐라는 것을 좀 더 이제 밝혀야 될 그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타난 것이 이제 비파형 동검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식 동검이라고 할 정도로 고조선의 대표적인 동검입니다. 중국의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고 했는데 재밌는 건 전부 다 발굴되는 게 몸체와 여기 손잡이가 따로따로 나타납니다. 보면 요 손잡이를 끼는 꼬투리가 다 있죠.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중국에도 동검이 있어요. 뭐 오로드식 동검 또는 동주식 동검이라고 하는데 그 동검은 일체식입니다. 주물이 손잡이까지 같은 주물로 돼 있어요. 그럼 손잡이가 떨어져 있는 거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 어느 게 더 우수합니까? 손잡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더 우수하죠. 왜? 검은 서로 부딪히면 손에 충격이 들어와야죠. 나무나 그런 다른 재질로 손잡이를 만들면 손에 충격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렛대로 바위를 그냥 치는 거와 지렛대에 헝겊이나 감싸서 치는 거하고 손에 떨림이 다르죠. 충격이 덜 오는 우수한 재질입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굳이 얘기 못합니다. 여기 홍통까지 있어요. 이 홍통은 뭡니까? 도하고 검은 여러분 구분하시죠? 이 검은 주로 찌르는 데 씁니다. 찌르는데 저는 사람을 찔러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찌르면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공기가 통하게 해서 찌르면 훨씬 잘 들어가고 잘 빠진답니다. 이미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우수한 청동검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분포를 보면은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의 분포, 한반도 전역, 만주 일대, 여기 표시는 안 했습니다. 그 산동반도에도 고인돌이 분포되고, 일본의 큐슈 지역에도 고인돌이 분포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것이 대표적인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 이것이 나타난 지역은 고조선의 강력이라고 해도 고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고조선은 평양 일대에 있는 조그만 소국이다. 이렇게 지금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에 나타난 이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일로 옮겨갔다. 수출을 하든지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워낙에 많이 나타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찾아봤어요. 과연 그런가? 찾아가 보니까 그 오한기 박물관에 가니까 이런 거푸집과 이게 동시에 발굴이 됩니다. 거푸집이 거기서 발굴되었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흘러간 것이 아니고 거기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지역이 고조선하고 같은 세력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얘기는 고고학적으로 지금의 이런 유적과 유물이 나타난 지역은 고고학적으로 고조선의 강력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굳이 이것을 우리 거가 아니다 하면서 무슨 동혼이 뭐니 이상한, 그 다음에 형태가 조금 틀리다 해가지고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청동 거울입니다. 단유 세문경, 단유라는 것은 뉴, 꼭지를 뉴라고 하는데 뉴가 이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단유고, 세문은 그 무늬가 아주 정밀하다 해가지고 단유 세문경이죠. 여러분 보시는 거는 국보 141호입니다. 지금의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있는데 저거는 지름이 21.2cm, 그 안에 13,300개의 선이 그어져 있어요. 지금의 컴퓨터 작도로도 저 작도를 하기가 힘들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정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도가 문제가 아니고 저거를 찍어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덧붙집이 있어야 되겠죠. 덧붙집을 과연 뭘로 만드는지 지금 금속학자들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랍으로 만들었는지, 고운 고래, 세사 또는 진흙으로 만들었는지, 그거를 정밀하게 하려면 그 사이가 0.5mm 되는 그러한 정밀한 것을 만들려면은 상당히 세련된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것이 바로 고고학적으로 유물을 통해 가지고 고조선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고, 그 고조선 유물의 분포를 통해 가지고 고조선의 범위를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유물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자세한 거 없냐.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설을 뒤져봤어요. 이 한국 주류학계에서는 우리나라 삼국사이나 삼국유산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거 인용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정사, 중국의 25사 또는 24사라고 하는 정사가 있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조선에 대해서 뭐라고 나타나죠? 사마천이 쓴 사기 조선 열전에는 위만 우고왕이 진봉과 임둔이 모두 복속해가지고 그 사방이 수천리다 되어 있어요. 조선이 사방이 수천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아까 뭐라고 배운다고 그랬죠? 고조선은 평양 일대에 있는 조그만 소국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틀려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 고조선이 틀리든가, 아니면 중국 최고의 역사학자인 사마천의 얘기가 틀리든가, 둘 중에 하나 틀려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삼국지, 진수가 쓴 삼국지에 보면 위략에 말하기를 연나라가 그 장수 진계를 파견해서 그 나라의 서쪽을 공격해서 취지 2천여리 땅을 떼어서 가지고 만번한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양국의 경계를 삼았더니 조선이 비로소 약해졌다. 자, 2천리를 쳐들어갔는데 조선이 망한 것이 아니고 조선이 약해졌다고 했어요. 그럼 조선이 평양 일대에 있는 소국이라고 하면 거기서 2천리를 쳐들어가면 저 동해 한복판까지 쳐들어가야 되는 거죠. 중국 사서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전혀 딴판이라는 얘기예요. 그 밑에 뭐 이거 뒤니까 짧게 하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조공을 바친 건국, 제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옛날 교과서에 많이 나왔던 거죠. 원년, 기원전 128년에 예군의 군장이었던 남녀 등이 우고왕, 위만의 우고왕을 반해서 그 백성 28만 명을 데리고 요동, 중국에 귀속했다. 한 제국이 28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있었다 하면은 과연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큰 나라인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중국 사서에는 하나같이 이렇게 고조선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고조선은 평양 일대에 있는 조그만 소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한반도 대동강설이죠, 고조선. 그러다가 요새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만주 일대에서 무수하게 많은 유적 유물이 나타나니까 할 수 없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엔 요동에 있다가 후에 평양 일대로 옮겼다. 이 동서를 또 새롭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대사 쟁점에서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제 한사본 문제입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책 앞머리에 항상 한사본 저런 지도가 있었어요. 시험 문제에 지도를 그려놓고, 백지도를 그려놓고 저기에다가 한사본 이름을 집어넣는 것이 항상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에는 지도 국사책 맨 앞에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없어졌어요. 왜? 이 사람들도 양심이 있는지 저걸 감히 이제 내놓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가장 기본이 된 것이 낙랑군입니다. 낙랑군이 가장 오래 존속을 해요. 낙랑군이 언제 생기냐? 기원전 108년에 한상군이 시작되면서부터 있어가지고 기원 후 313년 고려에서 멸망될 때까지 무려 422년간을 존속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한무제 때, 한무제면 전한입니다. 전한 망하고,
잠깐 있었던 왕망의 신나라 망하고, 후한 망하고, 우리가 오초기 삼국 망하고, 그 다음에 위나라 망하고, 진나라 때 돼서야 비로소 낭낭이 없어졌다. 중국 고토에 있는 본국은 망하고 망했는데 만리 밖에 떨어져 있는 자기네 식민지는 혼자서 420년을 버텼다. 이게 역사적으로 가능할까요? 근데 이거 우리 한 번도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422년 동안 본국이 다 망하고 망했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 한 귀퉁이에서 그렇게 식민지가 오래 버틸 수 있느냐. 지금 요새는 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주류하고 같이 뭐 동화되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튼간에 이 한사원이 생겨난 게 언제 생겨났냐? 이건 일제가 만들어낸 한사원의 위치입니다. 이거 스다쇼 기치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단순해요. 뭐냐면 1909년 10년이 일본이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온 그 지식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까 얘기하는 식민학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역사의 정당성을 만들려고 하는데 마침 1909년에 이 지역에서 대동강 남쪽에서 뭐가 발견되느냐? 바로 중국계 유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만들려고 한 사람이 거기에서 중국계 유물이 나타나니까 옳다. 바로 이것을 한사원 낭낭군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 역사적인 1차 사료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거 한번 이제 살펴보죠. 시간이 조금 쫓겨가지고 제가 자, 그럼 낭낭군의 위치가 어디냐? 우리 낭낭군의 위치가 아까 한 대로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중국 사서에 나타나는 낭낭군의 위치. 자, 사기 학원기 주석에 보면 태강지리지를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태강지리지에 보면은 낭낭 수성현이 있는데 갈석산이 있고 거기에 장성이 시작되는 것이다. 중국에서 장성은 만리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낭낭을 찾으려면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수성현이라는 지명, 그다음에 갈석산이라는 산, 그 다음에 장성이 시작되는 지역. 이 세 개를 찾으면 거기가 중국 사서에서 얘기하는 낭낭입니다. 그 다음에 낭낭군의 위치 한번 봅시다. 낭낭군, 옛 조선국인데 요동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장잠현은 낭낭군에 속했는데 그 땅은 요동이 있었다.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가가지고 이 낭낭의 위치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찾아가 봤어요. 갔더니 실제로 중국 하북성에 가니까 이 갈석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자기네가 신학갈석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써놨습니다. 이 산이 이제 갈석산, 대표적인 갈석산이에요. 물론 이제 갈석산은 여러 군데 있는 설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갈석산은 대개 그 난하의 서쪽에 있는 것인데요. 여튼간에 여기가 이제 하북성 창녀현에 가면은 갈석산인데 이것은 옛날 수성현이 지금은 창녀현으로 수나라 때 바뀌었습니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창녀현이 옛 수성현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충족되죠. 수성현하고 갈석산이 있는 데가 이제 낭낭이다. 또 하나 충족이 돼야 될 게 있죠. 뭡니까? 장성을 찾아야 되겠죠. 거기서 조금 얼마 안 가서 있으니까 바로 중국 산해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도상에 표시해 보니까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것이죠. 자, 창녀현이 있고 여기 표시났으면 갈석산이 있고 장성이 끝나는데 여기가 바로 중국 사서에 얘기하고 있는 낭낭군 지역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학자는 어디다가 얘기하고 있다고 했죠? 평양 일대 낭낭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이 일본의 스다시오 기치나 또 그 밑에 있던 제자였던 여기에 얘기하는 대로 자, 이병도설에 근거해서 평양 남쪽 수안까지 이어진 중계 만리장성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학자들이 주장한 것을 우리나라 이병도 박사가 여기에 대해서 부연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세 가지를 찾아야 되겠죠. 이분도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그걸 찾아야 되니까 먼저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수성현이라는 걸 찾아야 되겠죠. 이 평양 일대에서 수성현을 찾으니까 암만 찾아도 없어요. 황해도로 살짝 넘어가 보니까 수안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수안, 수성.
뭔가 비슷하죠? 그래서 나는 이곳을 수성으로 비정하고 싶다. 또 하나 뭐 찾아야 됩니까? 갈석산 찾아야죠. 여기서 갈석산을 찾으니까 갈석산이 없어요. 마치 여기 보니까 요동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어요. 나는 이 산을 갈석산으로 비정하고 싶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비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죠? 장성이 있어야죠. 여기서 찾으니까 장성이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방원지 석성이라고 옛날 오래된 석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나는 장성이라고 하고 싶다. 이렇게 이병도 박사가 얘기를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는 장성 끝이 여긴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의 최고로 역사학에 태도라고 하는 이병도 박사가 야, 장성 끝이 여기라고 하더라. 그래서 자기네가 장성을 여기까지 그었어요. 물론 지금 와가지고는 장성이 뭐 하얼빈까지 가고 뭐 이렇게 됩니다만 이렇게 만들었는데 누구 하나 반박을 못합니다. 왜? 우리나라 국사학계의 태도가 주장한 것을 그 밑에 후배가 마음대로 지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지도 여러분 우리가 만든 지도 아닙니다. 중국의 역사 구도에 나타나 있는 지도예요. 이것이 현재 우리의 그 역사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십시다. 이나바 이야기지 낭나무 수성의 진나라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지금의 조선 홍해도 수안의 경계에서 시작된다. 한서지리지에 의하면 의심할 것이 없다. 매사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의심할 것이 없다. 뭐 한서지리지 우리가 아마 찾아봐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낭남군 수성현 및 진장성, 진나라 장성의 동단이 수성현이라는 얘기죠. 자, 이병도 박사는 거길 이어받아가지고 스승인 이나바 이야기지에 서를 이어받아가지고 수성현 자세하지 아니하나 지금 황해도 북단에 있는 수안에 비장하고 싶다. 우리나라 유명한 학자가 한번 비장하고 싶다 하면 그게 역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병도 박사는 스승 이나바 이야기지 견해를 추정해서 낭나무 수성현을 황해도 수안이라고 주장했는데 현재 동국공장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한국 주류 식민사학계의 논리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잘하는 대로 복리입니다. 이것은 불수하게 대동강 밑에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미 당시부터 일본 학자들도 거의 미적품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나와봅시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점지연 신섭인데 이 점지연 신섭이가 어느 날 갑자기 발견이 돼요. 신의 손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이라는 나라가 학자들이 그렇게 많고 학자들이 한문에 능통한데 한 사람도 길거리에 있는 비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사복 입은 일본 사람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비가 나타난 거예요. 점지연 신섭이. 그리고 다 깨어가지고 다른 거는 해석하지 못하는데 점재라는 글자만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제가 만들어 놓은 점재한 신섭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낭낭 진번 임든 태수장이 한반도 평양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타나냐? 지금의 요령성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입니까? 1997년이에요, 최근에.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런 것이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데서 국민 세금 10억을 가지고서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고 하는 지도입니다. 물론 완성되지 않은 거를 저희가 입수했는데 여기서 상당히 이제 몇 가지를 지적해 볼 수 있겠죠. 자,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가 낙랑군 및 그 속현들 아직까지도 그대로 낙랑군이 한반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는 고구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국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동을 거쳐가지고 한반도 대동강 이때까지 낙랑군 따라 들어갔다는 거죠. 자, 고구려와 한나라의 국경선을 세로로 획정. 여기에 세로로 지금 국경이 획정이 돼 있어요. 여기 고구려고 여기에 이제 한나라입니다. 근데 어느 곳이건지 간에 이렇게 국경을 압록강도 가로지르고 장백산맥 가로지르고 뭐
산맥을 가로지르고 요하를 가로지르고 국경선이라는 건 산맥을 통해 가지고 또 강을 통해 가지고 국경이 나눠지는 거지, 강을 잘라 가지고 국경을 나눠지는 거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 사람들은 요게 낭낭이고 요것을 중국의 사람들이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국경선을 지어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기원전 이게 언제입니까? 122년에서 300년, AD 120년, 300년 시기의 고구려라고 했는데, 이 밑에 보니까 여기에 신라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백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마한 진한 변환. 우리가 300년, AD 300년에 마한 진한 변환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지도는 버젓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것이 국민 세금 몇십억을 갖다가 만든 지도입니다. 자, 한국사의 아와 비아 이렇게 해서 신치호 선생이 말씀하셨죠. 거기에 보면 신치호 선생이 감옥에 들어가서 조선사를 집필하고 있는 동안에 조선사 편수의 사람들은 기생을 이렇게 끼고서 야외에 나가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 있는 것대로 단지 신치호가 아인가 아니면 조선사 편수회가 아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역사 이렇게 다 아는데 왜 이게 역사가 이렇게 되느냐? 참 답답하죠. 해방의 조선 우리 역사를 맡는 사람들을 잠깐 살펴보죠. 해방 아까 얘기했죠. 제일 처음에 서두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라를 찾겠다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나라를 팔았던 사람들은 지하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조선사 편수회에 조선사 편수관을 지냈던 이런 사람들, 이병도 박사라든지 신석화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방 후에 우리나라 역사의 주류가 됐어요. 왜? 단지 신치호 선생이나 백안박이 선생님이 다 돌아가시고 남쪽에 있던 사회주의 계열 학자들은 다 북한에 가버리고 이 땅의 역사를 가르칠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에 가서 스다시오 기시나 일본의 식민사학자들한테 역사를 배운 사람들, 그 역사가 어떤 역사겠습니까? 일본 식민사학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 그대로 다시 해방 후에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바로 역사교원 양성서예요. 왜? 우리는 일제 시기에 두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말 사용 못했고요. 하나는 우리 역사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해방 후에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려고 하니까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랴부랴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역사교원 양성서에 우리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 역사가 전통적인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들, 간제 선생이나 백안박이 선생의 그런 역사관이 아니고 일제 식민사관을 그대로 갖다가 그것을 배웠던 이병도 박사라든지 이런 일제 더구나 조선사 편수의 편수관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 역사가 어떤 역사라는 걸 여러분 못 뻔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교원들을 양성해가지고 교원들이 각 중고등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역사가 어떤 역사겠습니까? 식민사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대학이 막 생기면서 고등학교 선생, 역사 가르치는 선생들이 각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스다시오 키치 일본 식민학과, 그 밑에 이병도 계열의 학자, 그 밑에 역사교원 양성서에 배운 이 모든 학자들의 역사관이 어떤 관이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식민사관이고 중국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화사관이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민족사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사관, 그런데다가 이게 식민사관의 대물림을 합니다. 이분들이 각 학교를 지배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젊은 사람, 자기네 역사 이론에 위배되는 사람은 내쳐버립니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어떤 젊은 학자가 아까 얘기, 중국 사서에 보니까 한사분이 한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난화 근처 갈석산이 있는데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학교에서도 잘리고 학회에서도 잘리고 갈 데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유학 안 가도 되는 학과가 두 개 있어요. 국어국문학과, 한국사학과. 다른 학과는 예컨대 경제학과, 외교학과 이러거나 자기 교수가 자기하고 뭐 안 맞는 거나 싫으면은 해외에 가서 공부하면 됩니다. 하버드, 예일, 캠브리지 가서
공부하고 오면 여기서 아마 교수가 뭐 떠들어도 자기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사,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하버드, 예일 졸업해도 여기서 통하지 않아요. 이건 뭡니까? 한국사는 철저히 도제식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의 한마디 노하면은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생의 말을 거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독점화, 우리 요새 흔히 사피아, 피아자를 많이 보죠. 사피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네 이때까지 해방의 70년 동안에 이것이 우리 안에 뿌리 박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아까 주장하는 대로 잠깐만 저기 보죠. 한반도 그럼 평양 일대에 뭐가 있었느냐? 아까 얘기한 중국 문화가 이제 나타납니다. 중국 문화가 나타나는데 그건 과연 그럼 뭐냐? 실제로 중국 문화가 그 문화 유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미천왕 3년, 고구려 미천왕 3년에 현독은 8,000명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뭐 이때는 중국의 후한하고 고구려는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뭐 그 이후에 이제 후한 이후에 보니까 수당하고도 계속 전쟁을 하죠. 근데 한나라하고 전쟁할 때 미천왕 3년에 현독은에서 포로를 8,000명을 잡아오는데 어디에다 갖다 두느냐? 바로 평양에 갖다 뒀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삼국사에도 나타나고 중국 사서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평양 일대 그것이 뭐냐? 바로 일종의 중국 포로들 포로 수용소 내지는 그 여수로 치면 차이나타운 이 형태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서 중국계 유물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 10여 년에 실크로드를 답사를 갔는데 감축성 장액현 여관현이라는 데 갑자기 가보니까 로마식 건물이 있어요. 기둥들이 있어요. 도대체 중국 안에 무슨 로마식이냐. 나중에 이걸 알고 조사해서 봤더니 기원전 53년에 로마의 크라수스라는 그 선두정치 했던 그 인물이 어디입니까? 파르티아 안식국이라고 하는 거기를 7개 사단을 동원해가지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그 포로가 되죠. 포로가 1만 명이 이제 포로가 됐는데 포로가 돼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서양사에서는 사라진 로마 군단 이렇게 로마 군단 수줍게 기록했나요? 그 포로들이 어디로 가느냐? 서쪽으로 갔어야 자기가 로마로 갔는데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북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때 북쪽 어디냐? 흉노가 있어서 흉노와 그때 한나라가 서로 싸울 때입니다. 흉노에 들어가서 흉노의 용병이 돼가지고 한나라하고 싸우다가 거기서 또 다시 또 포로가 됩니다. 6,000명이 1,000명이 이제 포로가 되는데 그 포로들이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냐? 바로 그 여관현 거기에 집단으로 로마 사람들이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네 로마식으로 배웠던 로마식 물건, 로마식 건축 양식 이런 식으로 로마 타운을 건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한반도 평양 일대 중국계 유물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중국 식민지다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유물 가지고 중국계 유물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을 중국의 식민지, 즉 한사원이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난센스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역사. 우리는 자학적인 역사가 스스로를 자학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재 신철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역사를 망하면 100년이 간다. 이미 우리는 일제 식민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존속, 나라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역사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러시아의 학자 유엔 부친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그러는가 도대체 알 수 없다. 러시아 학자가 고조선을 연구하다 보니까 고조선이 뻔하게 실체가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있는 역사도 없다고 하느냐. 외국 사람이지만 너무 답답하다 한국 사람들은. 이 소리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의 실체가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이런 것은 우리 지금 하루아침에 이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 10년 전에 이런 강의할 때는 상당히 반발이 많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것이 이제 곳곳에서 많이, 특히나 이제 요즘은 이제
PC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것이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이 우리의 이제 역사의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그 식민사관에서 이렇게 눌려왔고 그것이 재생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단시일 내에 이제 바뀐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배웠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그대로 물려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1910년 우리가 나라가 망할 때는 나라는 망했지만 역사 정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재 신치호나 백암 박의시 선생은 역사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2015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역사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걱정되는 것은 이제 망하면 역사 정신조차 없어가지고 나라를 찾는 일이 요원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강조드린 대로 역사는 반드시 그 정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실제로 망했어도 우리가 백암 박의시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 몸 형체인 나라는 없어졌지만 정신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 그 정신의 요체가 바로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이제 바른 역사, 이렇게 제대로 된 역사가 우리 땅에 이제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이제 원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쫓겨가지고 좀 건너뛰어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역사가 이렇게 있는 역사조차 잘못 전해져 오고, 또 이런 역사가 지금까지도 우리 함께 후대들을 갖고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하는 또는 국수주의자가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학계에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에 대한 평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는 팩트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역사를 바라보는 눈, 역사를 바라보는 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봐야 되겠죠. 근데 왜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중화사관 또는 일본 사람이 바라보는 식민사관으로 역사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요 정도로 하고요. 말씀드리니까 질문 사항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오늘 강의라든지 아니면 역사 전반적인 이야기라도 좋습니다만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오늘 좋은 강의를 들었고요. 요즘 국정 교과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양쪽에서도 다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교수 같은 경우도 그런 근거 자료를 통해서 식민사관을 이야기하고 근대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1948년을 우리 영토와 주권과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 이제 건국일로 이렇게 정하고 그런데 우리 강사님께서